이번에 네타냐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핵물질을 다른 테러 단체 같은 데 넘기려고 했다.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핵이 진짜 테러 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불안에 살아야 됩니다. 저쪽도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쏘면 둘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게 상호 확증 파괴인데요. 중동에서는 그 이론이 먹혀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워낙 다양한 테러 조직들이 있고 알카에다, IS, 하마스, 헤즈볼라, 거의 국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저는 수출 통제와 제재 전문 컨설팅 회사 생크션랩을 운영하는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사 특파원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4년을 워싱턴 DC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지금도 관세나 세계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져가면 복잡해질수록 수출 통제, 우리가 요즘 반도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수출 통제나 무역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53년 이후에 쭉 휴전이 되지만 중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화약고기 때문에요. 이번 휴전은 정말 말 그대로 잠시의 휴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요, 어떤 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전쟁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발생했다고요. 역사상으로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충돌, 그다음에 그 이웃나라까지의 증오, 인종적 증오, 종교적 증오, 이렇게 모든 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휴전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잠시 쉬는 전쟁이라고 봐야지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 특히 그 핵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핵은 생존의 문제고 이란에 있어서도 이번에 더더욱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란이 휴전을 하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 핵 개발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 다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난 다음에 이 해외 언론에 계속 난 게요, 드디어 북한의 레슨을 이란도 확실히 깨달았을 거다라는 오피니언 면에 그게 너무나 많았어요.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자신들이 이 핵 개발하는 거를 어떻게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걸 완성 못 시키면 이란의 신정 정권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경제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정권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쟤들이 저렇게 만들면 또 폭격하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휴전일 뿐이지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희 생각을 해보면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200일 동안 200개의 딜을 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멈추게 하겠다고, 전화 통화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200일 동안 200개의 딜이 뭡니까? 한 개의 딜 정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국과의 무역협상 하나 끝낸 거거든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상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또 자신이 자랑하겠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자기 하고 싶다고 한 거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돌려서 내치 쪽에서 요새 이민자 쫓아내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걸로 약간 상황 전환을 도모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더 이상 미국인이 전쟁에서 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핵시설을 폭격하고 중재자를 자임한 건 사실 상당히 생각을 바꾼 거긴 합니다. 저는 제 예상과 조금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번에 이란이 생각보다 종이호랑이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방공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갔고 현대전에서 더군다나 지금 1500km, 2000km 떨어진 지역에서의 전쟁이잖아요. 방공망이 무너지고 나면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가서 막 때려도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 되면 이스라엘은 구형 전투기까지 보내서 막 때려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는 내가 개입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정도에서는 개입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나름의 도박이지만 굉장히 철저한 계산에 의한 도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고 이란의 어떤 드론 같은 게 떼거지로 올 수 있는 수백만 대의 드론이 떼거지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국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에 인구가 9천만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강국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업 강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참가해서 때린 다음에 자신이 말한 200개의 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참가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나라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등할 겁니다. 특히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신정일치 체제고 더군다나 정치보다 종교가 위에 있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갈등 문제는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란의 신정일치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우리가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군 수뇌보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그 모사드의 작전으로 인해서 그냥 정밀 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왜 하메네이를 살려뒀느냐 할 때 그냥 하메네이 죽이는 거는 뭐 트럼프가 반대했고 뭐 했다고 막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우리 미국 신경 안 쓴다. 그런 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등이 풀리겠습니까? 하메네이는 언제든 쟤들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휴전? 어느 날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표적에 그대로 드러나면 이스라엘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뭐 저강도냐 고강도냐 지금처럼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고강도냐의 차이만 있지 저는 계속 어떤 긴장감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요, 이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70대 중반까지 됐다가 양측이 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전쟁 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카타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짜고 치는 거였고 미국에 미리 알려줬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중반대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거는요, 워낙 중동의 충돌이 만성적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특히 오펙 생산국들의 석유 캐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말 유가가 폭등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큰 모습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수출입량의 20%가 저기 가고요. 솔직히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가 폭등하고 한데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거나 뭐 이러면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홍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호르무즈는 어디 나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뭐 지금은 휴전하고 있지만 나중에 더 뭐 하메네이를 암살한다든지 더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전쟁 재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지 않거나 저는 무조건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그냥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핵 개발을 놓치면 이란의 신정체제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저 핵을 부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는 북한 핵과 그 중동의 핵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은 국가 간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핵이 어디로 도난되거나 이게 어떤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간다라는 가능성이 이란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네타냐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핵물질을 다른 테러단체 같은 데 넘기려고 했다,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같은 데서 핵이 만들어지면요, 이 핵이 진짜 테러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덜덜덜 떨면서 불안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핵이 있어도 우리 한반도보다 중동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 핵 얘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그냥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이란의 핵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핵 농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북한 핵에 보듯이 탄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소형화해야 되거든요. 그건 또 다른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스라엘이 좀 자신들의 정치적, 특히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과장해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핵 물질, 그 핵 문제에 있어서 양측은 지금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핵을 개발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 억지라고 할 때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도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쏘면 둘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게 상호 확증 파괴인데요. 중동에서는 그 이론이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워낙 다양한 테러 조직들이 있고 알카에다, IS, 또 그 외에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테러 조직이 아니더라고 해도 뭐 거의 국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과거부터도 굉장히 우려되어 왔는데 이란의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서 또 그 부분을 또 이스라엘이 걸고 넘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중동 지역의 안보와 불안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보도들 난 거 보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우리는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같은 무슬림이니까 이런 편들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랍과 페르시아는 원래 예전부터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고요. 두 나라는 계속 중동의 어떤 그 경쟁 관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고요. 실제로 그 유명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이란에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라올 때 바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그걸 보면서 바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색소폰을 불면서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 저는 그게 지금 중동 지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에너지 공급이죠. 뭐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가스 공급 같은 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중동 인근 지역에서는 있는 거고요. 한국 같으면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일본은 한국보다 1, 2%더 높습니다. 뭐 72, 73%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사실 대체안도 없어요. 일본에도 일본 제트로, 일본의 코트라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낸 보고서 보면 우리도 대안이 없어 라고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아주 급박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말로는 에너지 뭐 다변화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과거처럼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나 무역의 시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거든요. 저희 생크션랩은 이렇게 복잡해진 무역 환경 속에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다방면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지키면서 한다, 유럽의 규제를 최대한 지킨다, 이런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 점점 이게 복잡해져 가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계약서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요 이런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 링크에 남겨놓을 텐데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신청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서울경제진흥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내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미국 변호사가 가서 직접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시간당 한 1,500불까지 받던 변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서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